또 하나 새로 나온 것이 정치자금 500만 원을 후원한 사람이 다음에 사고 보좌관으로 채용을 했다. 이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정치권을 오래 있었으니까는 딱 감이 잡히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감이 잡혀요. 그만 다루고 싶어도 끝이 없어요.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는데 제대로 답변 또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 97건 가운데 실질적으로 답변이 온 게 2건이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인사청문회가 이거 불가능한 수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24, 25 양일간에 거쳐서 한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거의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인사청문회 할 생각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과거에도 보면은 인사청문 대상자들이 여러 가지 의혹들을 쏟아지면은 너무 많이 의혹이 쏟아지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면은 또 새로운 의혹이 나오기 때문에 아예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보통 그러면 이제 장관 후보자는 하루만 버티면 된다거든요. 청문회 하루 하잖아요. 하루 막 그 욕을 먹고 막 비판을 받아도 장관은 그 투표를 안 하죠. 인준 투표를 안 하기 때문에 바로 임명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하루만 버티자인데 지금 김민석 후보자는 이틀만 버티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총리를 이틀 하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사흘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진숙 옛날에 방통위원장 후보자 사흘하고 살짝 나흘했죠. 그렇습니다. 그 원래 하루 해야 되는 거로. 사흘 동안 하고 했는데 자 지금 그런데 이틀만 버티자고 저희가 막 작정했다고 제가 보는 이유가 해명을 안 하잖아요.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자료 제출할 게 없겠죠. 가장 대표적인 게 저는 자료 중에서 뭐 칭화대에서 거의 뭐 민주당 부산시장도 나가고 할 때 칭화대에서 석사 받았다.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했다. 그러니까 뭐 일주일에 한 2번 왔다 갔다 했다. 김호준 방송에 가서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거 제가 잘 압니다. 그거 동사무소 가면은 그 주민센터 가면은 그런 신청하면 3분 만에 나와요. 출입국기로. 근데 그것도 전혀 하지 않고 말로만 하잖아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일단 정상적인 인사청문회는 포기를 했고 여론전으로 가자는 거예요. 여론전으로. 그렇기 때문에 김어준 그 프로그램에 나간 거예요. 지지층을 결집을 해서 여론전으로 가면은 이틀만 자기가 버티고 있으면은 그다음에 인준 투표해도 뭐 범 여건이 190석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리 무기명 투표라고 해도 통과된다. 통과되고 나면은 이제 모든 게 끝이다. 그 작정으로 지금 인사청문회를 임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저는 돈 문제도 그렇지만은 아빠 찬스 문제 있잖아요. 아빠 찬스. 이거는 저는 이게 청문회에서 그 진실이 드러나면은 상당히 큰 이 논란이 있을 것 같고 그걸 과연 임명을 할 수 있을까 그 생각까지 이제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제2의 조국 사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조국 씨하고는 완전히 스케일이 달라요. 조국은 그 조민이나 조원이나 아들, 딸 전부 다 한 개 더 대학에서 뭐 가짜 이렇게 스펙을 만들고 또는 로펌에서 했잖아요. 그런데 이 김민석 후보자는 입법기관을 이용을 한 거예요. 법안은 발의를 해버렸으니까. 스케일이 굉장히 크죠. 그 입법기관을 해버렸기 때문에 입법부를 사유화한 거기에 대해서는 큰 논란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해명을 보통 보면은요, 되게 이제 감성적 터치가 많아요. 아내 눈에 실핏줄이 터졌다. 실핏줄은 종종 터지는데, 그리고 사내로서 부끄럽다라는 얘기는 하는데 소득 자료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해명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진우 의원 어제 저희 방송에 나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공식 수입이 세비 5억 수준이었다. 그런데 쓴 돈은 13억 원 수준이다. 그러니까 번 돈보다 8억 원 정도 더 쓴 것으로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산 의혹을 추궁을 하면은 이게 또 패턴이 또 똑같아요. 검찰이 표적 수사를 했다. 이렇게 2002년에 나를 표적 수사했다. 이렇게 버티고 있고. 그러니까 모친 빌라 관련 계약 의혹, 빌라 전세 의혹 있지 않습니까? 빌라에 뭐 갑자기 지인이 뭐 2달 정도 전세를 했다가 나가고 나중에 또 뭐 며느리가 다시 또 들어왔다가 나가고 뭐 이런 이상한 계약들이 있었는데 이것도 지금 답이 없는 상황이고요. 이게 지금 해명을 그냥 아까 이제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검찰 탓하고 그냥 답변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여론전으로 흘러가고 있고 또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에 공격을 많이 하니까 주진우 의원의 뭐 자녀 재산 같은 거를 뭐 전 민주당 전 당원 전 국회의원들이 거의 나서다시피 해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채권자 후원 회장이 또 있었다라는 그런 중앙일보 보도가 있었습니다. 채권자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 11명의 채권자, 그 1억 4천만 원을 빌려줬다는 그 11명의 채권자 중에서 안모 씨가 있는데 그 안모 씨로 보이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또 후원회장으로 또 활동을 했다. 그러니까 채권자인데 이자 받을 계좌도 또 안 썼다고 해요. 그러니까 돈 빌려준 사람이 후원회장을 했다. 결국 한몸 아니냐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근대 후원회장이 예. 이제 강신성 씨가 처음에 이제 그렇죠. 예. 강신성 씨가 핵심 인물이죠. 예. 핵심 인물인데 강신성 씨가 후원회장을 했다고 보도가 됐는데 예. 강신성 씨에게 그때 4천만 원을 받을 때 2018년에 또 1,000만 원씩 뭐 11명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한 명이 또 후원회장을 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안모 씨인데 후원회장을 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 새로 나온 것이 정치자금 500만 원을 후원한 사람이 다음에 사고 보좌관으로 채용을 했다. 이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정치권을 오래 있었으니까는 딱 감이 잡히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감이 잡혀요. 가령 이거 뭐 다른 거는 불확실 다 하죠. 이것도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2020년에 그때 국회에 다시 들어갔거든요. 그때 정치자금을 500만 원을 그때 예비후보 시절에 후원한 사람을 2020년 총선에서 당선되고 나서 사고보좌관에 채용을 했다. 자 그러면은 이 사고보좌관에 채용된 사람은 후원하고 채용은 관련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후원하고 채용이 관련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합리적 의심을 하는 건 뭐냐면은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가령 예를 들어서 이 보좌관 사고보좌관 그 연봉이 한 7, 8천만 원 됩니다. 그 정도 됩니다. 7, 8천만 원 돼요. 그런데 진보 좌파 진영에서는 과거에 정의당 같은 경우는 그런 방들이 있었어요. 공개적으로 이 9명의 참모가 있지 않습니까? 9명의 참모가 있으면은 이게 사고보좌관 5급 그 비서관 6급 비서 다 월급이 다르잖아요. 한꺼번에 다 모아요. 한꺼번에 다 모아서 균등하게 나눠줍니다. 그 이제 우리 균등하다고 그렇게 하는 데가 있고 그 전에 제가 그거를 취재했다가 언론중재에도 가고 한 적이 있는데 뭐냐면은 국회의원이 보좌관 월급을 다 받아요. 그렇죠. 다 받아서 자기 기준으로 다시 나눠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챙기는 거예요. 그런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런 의원들이 지금은 아마 거의 없을 텐데. 지금 거의 없을 텐데 이게 그런 의심이 좀 덜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의심입니다.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런 의심이 지금 덜 수가 있는 합리적인 의심이. 그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것이고 뭐 그렇지 않다면은 그냥 제가 이제 과거에 이제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후원회장을 그 안모 씨도 했다. 이것은 지금까지는 놓은 것은 이 11명의 1,000만 원씩을 낸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이 어떤 후원 강신성 씨 소개로 이렇게 한 사람들 아닌가. 한 사람도 강신성 씨 회사의 감사로 밝혀졌죠. 그렇죠. 그렇게 단순하게 그냥 1,000만 원을 준 걸로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자와 큰 관계가 없는 걸로 이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었는데 후원회장을 했다고 하면은 그것도 이야기가 다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검찰 탓을 하는데 특히 제일 처음에 그 SK로부터 돈받은 거 그 검찰 탓을 하는데 제가 그때 상황을 잘 알거든요. 국회 출입을 해서. 그렇죠. 제가 처음에 국회 출입을 할 때 그때 김민석 의원이 혜성같이 나타났어요. 서울대 중학생회장 했고 아주 전설적인 운동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DJ 그 평민당의 15대 국회 때 DJ 당에 들어갔는데 그 DJ 당에서 아주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이 후계자로 삼기 위해서 데려갔다 이런 말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SK 사건이 2002년에 일어났잖아요. 2002년이면 DJ 말기입니다. 2002년 12월 달에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가 당선돼서 2003년 2월 25일 날 취임을 해요. 그럼 2002년에는 DJ 시대예요. DJ 시대인데 그때 검찰이 자기를 표적 수사를 했다. 본인이 DJ 후계자로 막 그렇게 떠 있는 상황에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DJ 때나 노무현 때나 둘 다 이제 민주당 정권이었는데.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저기 그 이후에 노무현 정권으로 넘어가서 2003년에 그때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럼 그때 재판부가 그러면은 표적 사정한 것을 그걸 다 인정을 해서 유죄를 때렸다. 이렇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걸 이제 표적 사정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납득은 안 되지만 지지층을 그렇게 믿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지지층을 결집을 시켜서 이것은 어떤 뭐 인사청문회가 아니고 여론전으로 승부를 보겠다. 그 작정을 한 것 같아요. 그 인사청문회라는 게 사실 여론전 하라고 만든 게 아니라 진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국가를 이끌어갈 사람을 검증을 하는 그런 자리인데 이게 우리나라가 어느 순간부터 이런 절차나 제도 같은 게 그냥 인기 투표가 돼버린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좀 이게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나 싶은데 인사청문 특위 얘기 제가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뭐 역시나 여러분들 예상하셨다시피 증인이나 참고인 명단 합의에도 지금 이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금전 거래가 있었던 사람들을 불러야 한다고 국힘이 주장을 하니까 민주당이 이거 과도한 정치 공세다. 국정 발목 잡기 시도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모두 채택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까지도 그렇다고 치는데 지금 민주당 측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총리, 김문수 전 대선 후보 등을 망라한 증인 명단을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야, 이거
아니 김민석 후보자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총리는 부르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일단 뭐 어떻게 보면 주진우 의원을 비롯해서 뭐 저 문제를 제기하는 쪽이 결국은 또 내란 프레임을 세우는 거죠. 내란 동조 세력들이다. 맞는 키네요 정말. 그러니까 아무런 연관도 없어요. 아무리 이거 저 인사청문회하고 아무런 연관도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하는 것은 전형적인 이제 몰탁이고 아마 저는 이렇게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지금 계속 나가잖아요. 조직적으로 나가고 그 강덕구 의원인가 강덕구 의원이 본인이 이제 아들 그거 대신 대표 발의했다. 그 무슨 표절 방지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국회에서 발의했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대표 발의했다고 자기가 스스로 나섰어요. 스스로 나서가지고 나는 그것은 뭐 어떤 법안거리가 되기 때문에 해준 것이지 그게 무슨 잘못이냐 이렇게 해명을 하고 또 주진우 의원에 대해서 메신저 공격을 막 하잖아요. 그렇죠. 막 하고 나섰고 그리고 한준호나 이런 사람들 막 하고 나서고 그다음에 여기 정인 채택에 뭐 윤석열 정부 때 사람들을 정인 채택을 하자 이렇게 이제 조직적으로 나선 것이 저는 저쪽에 캐나다에서 무슨 뭐 지침이 내려온 거 아닌가 싶어요. 보호하라. 김인석을 보호하라. 이런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움직이고 김어준 씨까지 지금 나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총체적으로 만약에 저번에 그 민정수석 한 명이 오광수가 탈락을 했는데 지금 총리가 만약에 탈락을 하면은 이재명 정부에서는 굉장히 큰일이 나요. 왜냐하면은 이게 상징적으로 1호 인사인데 총리가 탈락한 것도 있지만 지금 김민석이 탈락을 하면 다음 총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음 총리를 하면은 그 총리가 또 인사청문회 준비하고 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려요. 그러면은 총리가 없으면은 장관 제청을 못 합니다. 그렇죠. 그 국무위원 제청을 못 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들하고 그것을 어색한 동거를 계속해 나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김민석을 탈락시키는데 상당히 이 부담이 있으니까 아마 어떤 지침을 내려서 보호하라. 그래서 보호하면은 투표해서 인전 투표해서 무조건 가만 얻을 거고 그러면 임명한다. 이 프로그램이 딱 설치가 된 것 같아요. 그 민주당에서 정말 이렇게 급할 때는 김어준 프로그램 나와갖고 프레임 잡았고 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여태까지 어떤 뭐 변곡점을 하고 어떤 그러니까 지지층 결집이 필요할 때는 김어준 프로에 다 나갑니다. 이 사람 이렇게 열심히 살았던 사람인데 당신들이 안 지킬 거야? 뭐 이런 식의 프레임을 만들어내곤 하는데 민주당이 지금 얘기하는 게 그 김민석 후보자 지금 전처에 대한 증인 신청 지금 국힘에서 하려고 하는데 이걸 두고 나서 신상 털기, 망신 주기가 금도를 넘어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그런데 증빙 자료만 내라. 그러면 안 부르겠다. 증빙 자료를 안 낸다고 하니까 부른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가족을 왜 건드냐 또 이런 식의 프레임으로 또 휴머니즘적으로 감성적으로 또 이렇게 터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가족 건드는 것은 그 어떤 뭐 뚜렷한 혐의가 있으면은 그리고 그 가족에 대해서 조사가 없으면은 본인에 대해서 검증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족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뭐 지금 뭐 윤석열 전 대통령 그 배우자도 뭐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뭐 특검하고 뭐 그런 상황이고 그 전에 가령 예를 들어서 조국 씨 같은 경우도 정경심 씨하고 같이 조사를 안 하면은 입시 비리를 어떻게 규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같이 수사를 하는 거고 그 대신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그 차례대로 구속시켰잖아요. 같이 구속 안 시켰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배우자에 대한 어떤 그 조사를 해야지 본인에 대한 진실을 알 수가 있을 때는 할 수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이제 김기영 대변인하고도 좀 이야기 나눠본 부분인데요. 야당 얘기 저희가 그 송국관 본부장님하고도 좀 말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당 얘기 짧게 좀 해볼게요. 송원석 원내대표가 이제 취임을 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 취임을 했는데 이제 조기 전당대회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거 저희도 한번 이제 본부장님께도 여쭤볼게요. 김문수 전 후보가 20.3%. 한동훈 전 대표가 16.3%로 2위를 차지했고 거기다가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도 9.6%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한정을 하게 되면 42.0% 대 22.7%로 김문수 전 후보가 많이 좀 앞서고 있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출마할까요? 일단 어제 여론조사에서 제가 확 눈에 띄었던 게 그 20% 된데 1위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 2위가 16.3%, 20.3, 1위 16.3%, 2위인데 한 절반 가까이가 지지 후보 없음, 무응답이에요. 그것은 지금 국민의힘의 처한 상황을 저는 그대로 노출했다고 봅니다. 일반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하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은 좀 적극적으로 응답을 했겠죠. 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중도층이나 이쪽에서는 모르겠다, 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관심 없다. 예. 네, 그게 거의 40몇 %입니다. 예. 그래서 그게 지금 국민의힘이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두 사람 다 출마할 거냐? 저는 김문수 후보는 뭐 독이든 성배지만 마실 수 있는 자세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때 나를 당 대표로 다시 하라는 것은 쓰레기통에 밀어넣으라는 이야기 아니냐 이런 말 했지만은 쓰레기통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듣기로는. 들어갈 수도 있다. 예. 할 수도 있다. 내가 지금 본인이 어쨌든 본인 후보로 나가서 정권 재창출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책임감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대선 후보 시절에 계속 이재명 정권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것을 독재를 막아야 된다 이런 명분이 있어서 저는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이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저는 아마 포기할 수도 있다고 봐요. 요즘 친한계 같은 경우에도 라디오 나가지고 안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흘리더라고요. 그렇죠. 안 나올 수도 있다고 흘리는데 그 이유가 주로 그런 겁니다. 나가서 아무 득될 게 없다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그 이재명 정권 초기에 서서히 버는데 거기 가서 별로 할 게 없다. 그리고 지방선거를 해도 두 가지 문제들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친한계에서. 하나는 지방선거에서 공천권을 그다지 갖지 않는다. 당 대표는. 지방선거는 총선하고 좀 달라서 공천권이 주로 이제 지방에 많이 가요. 시도위원장이나 이런 쪽에. 아주 중요한 것은 대표가 챙기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것은 본인이 그러니까 공천권을 갖는다는 것은 내 계보를 만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지방자치선거에서 내 계보를 만드는 건 한계가 있어요. 총선이 아니고. 그래서 별 실익이 없다는 거고 또 하나 지방선거에서 이기기 어렵다. 이기기 어려우면은 또 사퇴해야 된다. 또 사퇴해야 된다.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작년 4월 총선 앞두고 비대위원장 했죠. 당 대표입니다. 그것도 비대위원장 했고 그 다음에 또 대표 경선에서 역시 대표했죠. 이번에 또 대표하면은 한 1년 남짓 사이에 3번 대표를 하는 거예요. 3번 대표를 하는데 지방선거 패배해서 나갔죠. 비대위원장. 그 다음에 그 탄핵이 돼서 또 나갔죠.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다시 돼서 한다고 해도 지방선거에서 패배하면 또 나가야 된다. 3전 3패가 3전 3패가 되면 그러면은 본인의 앞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그 계산으로 지금 아마 나가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그쪽 안에 캠프 내부에서 좀 돌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저는 좀 그런 걸 지금 생각할 때인가 정말 본인이 이 어떤 책임감이 있다면은 제가 뭐 나오는 것을 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명분으로 나오지 않겠다는 것은 저는 납득할 수가 없다는 거죠. 차라리 제가 뭐 제 의견을 빼고 생각을 하면은 아니 본인이 그렇게 그 뭐 보수의 중심이 되겠다고 하면은 어려울 때 나와서 이거 당을 챙겨야 되는 것이지 당이 잘 나갔다 와서 거기 이제 편성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그럼 김문수 후보가 만약에 이제 본부장님 말씀대로 나올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나오게 될 경우에 만약에 된다고 할 경우에 그러면 또 그때 가서 약간 또 흔들기에 나서는 거 아니냐? 당을 기주로로서 또 그 역할을 또 계속하겠죠. 또 김문수 후보는 어떻게 보면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된다. 해서 그 이슈를 계속 끌고 가려고 하겠죠. 그러면 이제 대여 투쟁력에서 또 힘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까지도 걱정은 됩니다. 안철수 의원 얘기도 짧게 좀 해볼게요. 지금 3위를 차지한 것 같은데 여론조사에서는 9.6%를 기록을 했는데 어제 이제 대구를 시작으로 전국 민심 투어를 돈다고 합니다. 근데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 탄핵에 대해서는 뭐 찬탄파에 가깝다고 해야겠죠. 그랬었는데 조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표현도 좀 진부하긴 한데 구친윤하고는 약간 결이 좀 다른데 근데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약간 그 보수층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미지 쇄신을 하는 그런 측면도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런 부분들이 당 대표나 혁신위원장에 관심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관측도 좀 나오고 있는데 안철수 의원의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분석하세요? 일단 뭐 안철수의 재발견 이야기가 나오죠. 재발견 이야기가 나오고 같이 경선에 참여한 사람 중에서 어떻게 보면 나경원 그 의원하고 같이 굉장히 열심히 뛰었어요. 열심히 뛰고 그 다음에 또 좀 감동을 준 것이 개표 방송에서 출구조사에서 완전히 지는 걸로 나왔는데 하나 둘씩 자리를 떴는데 끝까지 앉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모습들이나 상당히 안철수의 재발견하면서 새로운 이 가치를 발견을 한 거는 맞는데 본인이 지금도 여전히 그것은 거두지 않고 있어요. 그 탄핵 찬성 입장에서 그리고 또 김용태 혁신안도 그것도 다 검토를 해봐야 된다. 뭐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당을 구주류 아직 여전히 다수를 차지하는 구주류와는 결이 좀 다릅니다. 결이 달라서 당 대표에 나와서는 좀 성산이 저는 떨어지지 않는가 보고 김문수 후보가 나온다면 그 대신 혁신위원장에 본인이 좀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혁신위원장이
이라고 해도 사실상 당 대표 체제가 출범을 하면은 네. 물론 뭐 송원석 그 원내대표가 혁신위를 같이 띄우겠다고 했지만은 네.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은 이 당 지도부가 출범을 하면은 혁신위는 별로 역할이 없습니다. 별로 역할이 그렇죠. 예, 별로 역할이 없어지기 때문에 어떤 혁신위원장을 아마 그 김문수 후보가 되던 이 구주류가 이 당권을 잡으면은 안철수 그 의원에게 그다지 큰 역할을 맡기지 않을 걸로 봐야죠. 역할을 맡기지 않는데 어쨌든 안철수 의원은 이번에 뭐 새로운 이 어떤 지지층을 좀 갖게 된 것은 사실이죠. 혁신위원장을 맡게 된다 하더라도 이게 롱텀으로 가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비중은 높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도 이미지는 이번에 조금 쇄신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정도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는 질문지에 넣지는 않았던 건데 이제 오늘 아침에 기사를 보니까 홍준표 전 시장이 이제 귀국을 했습니다. 귀국을 했는데 반응이 조금 미묘해요. 그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는 한때는 촉망받던 분인데 지금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다 이렇게 하고 있고 이거 뭐 말 자체는 뭐 틀린 말은 아니죠. 한때는 촉망받던 사람인데 고생 많이 한 건 맞으니까.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 지지자들에 대해서는 아주 극언을 했더라고요. 제가 말로 표현하기도 좀 그럴 정도의 이제 뭐 극언을 좀 했던데 홍준표 전 시장의 태도는 어떻다고 봐야 될까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예? 일단 본인이 어쨌든 지금 그 정통 보수 정당에 정통 국민의힘 계열에 들어오는 거는 포기를 한 것 같아요. 아예 그냥 아예 이건 아니다. 이거는 본인이 올 수도 없어요 이제. 이 정도 상황 돼서 아니 어떻게 그 중요한 대선을 하는데 그 본인의 지분이 있는 그 정당인데 그 정당을 뿌리치고 하와이 가서 그 하와이에서도 계속 이 어떻게 보면 저주를 막 던졌잖아요. 국민의힘 후보가 되면 안 된다는 식이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또 그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 총리를 맡는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고 본인이 거기 강하게 부인도 안 했어요. 그리고 홍준표 지지자들이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을 하고 이것도 만류도 안 했어요. 만류도 안 하고 그 상황에서 지금 귀국을 해서 본인이 앞으로 뭐 국가를 위해서 할 일이 있다고 하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언론에서는 그 홍준표가 보수를 이렇게 재편성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저는 그거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불가능하다. 네, 홍준표 전 시장은 이미 이 정치권에서 거의 뭐 본인이 들어설 입지가 없어요. 국민의힘도 없고 그렇다고 민주당 지도 않을 거고. 밖에서 지금 이준석 의원하고 같이 당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었잖아요. 그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준석이 같이 안 합니다. 그래요? 이준석 본인이 뭐 홍준표하고 개인적으로는 그 뭐 가깝고 홍준표 출국할 때도 가서 뭐 배웅을 하고 그래서 뭐 그 홍준표 전 시장이 이준석을 찍으면은 미래에 대한 투자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했지만은 그것은 그 대선 때까지 이야기고 대선 이후에 이준석 그 의원도 굉장히 다급해졌거든요. 본인을 제명한다는 이야기까지 계속 나오고 있고 그때 그 대선 TV 토론에서 했던 그 혐오 발언 때문에 이미지가 굉장히 망가져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이미지를 그 만회를 해야 돼요. 본인 그 이미지를 만회를 하려면은 뭐 어쨌든 젊음 가지고 막 해야 됩니다. 새로운 정치 젊음으로 해야 되는데 홍준표 전 시장이 딱 결합을 하는 순간에 그것은 완전히 구태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철저히 구태로 합류가 돼 버리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그 의원이 절대 그렇게 안 하리라고 봅니다. 이 얘기까지 했더라고요. 어제 라디오 나왔고 홍준표 전 시장이 위헌정당 심판에 대해서 이게 정치 보복으로 해석될 수 있다라는 지적이 있으니까 이거를 법치주의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이다. 과거 이제 박근혜 정권 당시에 통진당 해산 사례가 있지 않냐. 이거 정치 보복이 아니라 죄를 지은 대가다. 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마음이 아예 떠난 것 같긴 해요. 마음이 떠났고 이제 거기서 떠났는데 왜 위헌정당 심판을 하와이에서부터 계속 하느냐 하면은 위헌정당으로 해산이 돼 버려야지 본인 입지가 생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위헌정당으로 하면 그때 통진당이 위헌정당 해산 당했을 때 국회의원 5명이 배지가 날아갔거든요. 그렇죠. 이번에 위헌정당 해산 만약에 된다면 107명이 배지가 날아가요. 그럼 107명 배지가 날아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우리 헌법에는 국회의원을 200명 이상으로 둬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200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200명이 안 되면은 이게 국회가 운영이 안 돼요. 물론 이제 그 200명이라는 선이 처음에 선출할 때 200명이지 200명을 유지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해석도 있지만은 또 논란이 막 벌어져서 이거 또 헌재로 또 가야 돼요. 헌재에서 결정을 하는데 위헌정당 심판을 결정을 하는데 그러면 107명이 나와서
가령 예를 들어서 그 190 몇 명으로 할 수 있느냐? 네. 할 수 있는 이거는 다시 또 헌재로 또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죠. 제로에 가깝다. 그런데 이제 홍준표 전 시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완전히 그라운드 제로가 돼버려야지 보수 진영이 그라운드 제로가 돼버려야지 그쵸. 거기다가 집을 지을 수 있다. 이 생각을 하는 건데 그 본인의 꿈이죠. 알겠습니다. 아주 냉정하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민주당 당권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민주당 당권도 이거 심상치가 않아요. 이게 여권 내 파워 게임을 넘어서 권력 분화, 권력 분열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 해석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요. 민주당 당권을 두고 지금 강성 지지자들 간의 분열 양상이 있다라는 보도가 많이 나옵니다. 김어준 지지층이 정청래를 밀고 이재명 지지층은 박찬대를 민다. 라고 보도가 나옵니다. 이재명 지지 커뮤니티에서 정청래에 대해서 자기 정치하는 사람이다. 조국 혁신당 선거를 지원한 조국당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거 지금 분위기를 들어보니까 일단 명심은 박찬대 의원한테 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분석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또 정청래 의원도 지금 당에서 세력이 그래도 만만치가 않다. 그렇죠. 이 정도 관측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김경수 쪽에 있는 저 평론가가 그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지금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이 어떤 단편적일 수가 있고 그냥 이 어떤 양쪽에 대치시켜 가지고 이렇게 하기 위한 그런 말일 수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2심입니다. 2심. 이재명 대통령이 과연 누구를 염두에 두고 있을까? 자, 저는 이 정청래가 법사위원장을 1년 또 2년을 원래 하게 돼 있는데 1년 남기고 나왔잖아요. 본인은 이재명 그러니까 2심을 조금 얻고 있다. 이것을 앞으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하는데 저는 그 2심이 거기보다는 박찬대 쪽에 가 있다고 봅니다. 박찬대 쪽에 왜 그러냐면은 이 정청래도 일단 공이 있어요. 여러 가지 공이 있습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춤도 열심히 췄고, 열심히 했고, 그다음에 가장 그게 이제 탄핵 소추위원장을 맡았잖아요. 탄핵 소추단장.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 이 탄핵을 하는데 기여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한데 지금 초기에 이재명 집권 초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정치를 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당 대표를 맡아서 내가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해야지. 그 만약에 자기 정치를 하겠다고 자기가 튀어오르겠다고 당정 분리를 이야기한다든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사람 스타일을 이재명 대통령도 잘 알잖아요. 스타일을 볼 때 정청래 대표가 되면은 굉장히 튀어오릅니다. 저는 굉장히 튀어오를 걸로 봐요. 그거 다 성격을 알기 때문에 그보다는 고분고분한 박찬대 쪽으로 이렇게 좀 힘을 실지 않을까. 몸에 붙어 있는 것도 약간 떼어줄 수 있는 그런 대표를 원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이 소위 말하는 개딸들에서 이 정청래보다는 박찬대를 선호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은 같아요. 화력적인 면에서 그래도 그 개딸로 속칭 이제 불리는 그런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들이 훨씬 더 많겠죠. 화력 기준으로 보면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게 당원 중심이라고 해가지고 그 이재명 대표 시절에 그렇게 다 구도를 바꿔놨잖아요. 어떤 대의원이나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대의원의 비중보다는 일반 당원들의 비율을 확 높여놨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바로 하력 지원을 다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친명계 국회의원들이 또 나서서 하력 지원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그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 사실 지금 이제 법사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국힘이 법사위원장직을 넘겨주고 원구성 협상을 다시 할 수도 있다라고 요구를 했는데도 거절을 당했습니다. 법사위원장을 넘겨주면은 그러면은 다른 거 이제 3개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도 지금 여의치 않은 상황이고 저희가 짧게 좀 그 정도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저희가 어제 좀 접한 내용 중에 좀 충격적인 부분이 있었고요. 그 선관위에 대해서 불신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선관위에 대해서 사실 부정선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부정선거까지는 생각을 안 하시더라도 선거 자체에 부실이 있다, 부실선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훨씬 더 많은 상황이고요. 실제로 소쿠리 투표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고 지난 대선 얼마 전에 있었던 지난 대선에서도 또 굉장히 많은 문제가 좀 발생했었는데 당시에 이제 경기 용인의 한 사전 투표소에서 기표가 된 투표용지가 발견돼가지고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걸 두고 당시에
뭐 자작극이 의심된다. 신고한 선거인의 자작극이 의심된다라고 했었어요. 이것 때문에 여론전도 좀 있었고 그 대중이 보기에 이거 혹시 보수 지지층이 이거 자작극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꼭 해석될 만큼 보도가 굉장히 많이 쏟아졌었는데 이게 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게 그냥 선관위가 잘못한 거였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사전 투표를 하러 가면은 예. 관내 투표를 하잖아요. 예. 관내 투표하면은 이 투표용지하고 그 봉투를 같이 줘요. 그렇죠. 해석용 봉투를 같이 주는데 어떤 사람이 20대 여성이 딱 봉투를 받았는데 봉투 안에 이재명으로 기표된 투표용지가 있었던 거예요. 있어서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신고를 하니까 선관위에서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이것은 자작극으로 의심된다. 딱 바로 4시간 만에 그렇게 했어요. 아니 보지도 않고 그냥. 그러니까 경찰이 도착하고 4시간 만에 자작극으로 의심된다. 그때 저도 제가 변호를 한 기억이 나는데 이거 무슨 근거로 이렇게 갑자기 유권자를 자작극으로 몰아붙이느냐. 조사도 안 끝났는데. 그런데 결국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까는 그게 아니고 그 앞에 있던 먼저 간에 투표를 한 사람이 봉투를 2장 받은 거예요. 선거 관리하는 사람이 잘못 준 거죠. 봉투를 이제 2장을 줬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는 관에가 있고 하나는 일반 봉투인데 자기가 관에에 찍어서 자기가 찍은 거 이재명을 찍은 거를 관에에 해서 넣고 이거를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거꾸로 반납을 한 거예요. 거꾸로 반납을 하니까는 이것이 그 관에 투표가 된 것을 이 관내로 표시가 된 그러니까 기표를 한 그 종이가 들어가 있는 걸 20대 여성에게 다시 준 거죠. 그러니까 선거 사무원들이 그 안에 확인 안 하고 그 다시 줬으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앞에 투표를 먼저 한 사람이 착각을 한 거예요. 이게 투표용지를 넣어야 될 때 안 넣고 다른 봉투에 넣은 거죠. 그걸 이제 다시 뒤에 사람이 받으니까는 안에 이제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수사를 해보니까는 이것은 선거사무원의 실수죠. 선거사무원이 완전히 잘못한 건데 그걸 가지고 섣불리 자작극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 반응이 더 참 한심한 것이 유감을 표한다. 유감 표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유감을 표할 일이 아니고 자작극이라고 해서 그때 신문에 보도가 되고 20대 여성 막 나왔으니까 이거 명예훼손이에요. 심각하죠. 심각한 명예훼손입니다. 거기다가 그 선거사무원의 실수로 인해서 2사람의 표가 무효표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은 아니 유권자 표 2개 물론 뭐 몇천만 중에서 2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찍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 투표권이 침해당한 거예요. 그렇죠. 2사람 전부 다. 선거라는 건 한 표만 문제가 있어도 이게 실패한 선거가 되는 건데 지금 한 군데서 지금 2표가 문제가 돼버렸고 무효가 돼버렸고 그 다음에 그 당사자의 피해자인 국민에게 이거 자작극한 사람이다 뒤집어 씌워버렸고 근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 이러고 그냥 입 닦아버리면 끝나는 거지. 그리고 저는 또 이 부분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시에 보도가 나올 때 꼭 약간 뉘앙스가 지금 이제 보수층 야권 보수층 지지자의 자작극이다 이런 식으로 속칭 야마가 잡혔어요. 그렇게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때 다 기억하기에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오히려 지금 좌파 지지층에서는 더 투표를 많이 했을 것이고 그다음 보수층에 대해서는 이거 봐라 또 선거에 또 문제 있다 이렇게 해갖고 더 사전 투표에 대해서 의심을 하시고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투표를 하러 안 나갔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선관위가 스스로의 그 존재감에 대해서 의심을 자아내게 하는 이런 한심한 행동들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 이거는 앞으로도 좀 신경 써야 되는 심각한 문제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사전 투표에서 이제 그 상황에 또 그 논란에 대해서 또 하나가 있었죠. 그 길게 줄을 서가지고 투표장 밖으로까지 가서 식사하고 왔다. 밥 먹고 와서 다시 이제 투표를 했다. 그럼 그 사이에 만약에 바꿔치기가 했을 수도 있는데 유권자 바꿔치기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다시 신원 확인도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관위 굉장히 불신이 있었고 그 첫날 그 사전 투표에서 역대 최고 투표를 기록을 했는데 그 다음날 이런 논란이 있고 나서 확 꺾여버렸어요. 그렇죠. 꺾여서 2022년보다 약간 작아졌습니다. 투표율이. 그때 이제 그 대다수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이 좀 투표의 공정성에 의심을 하는 분들은 주로 이제 그 보수 쪽이 많잖아요. 그렇죠. 보수 쪽이 많으니까 아마 투표를 다 포기했을 거다. 사전 투표 하려고 했다가도 이제 그런 그 부분도 집계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충분히 저희들이 추론이 가능한 거죠. 그렇죠. 사전 투표를 생각을 했던 분들 중에서는 본 투표에서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여행을 계획을 했다거나 그리고 휴일이니까. 그래서 사전 투표를 하려고 했는데 이거 보니까는 내 표가 저런 식으로 다뤄지는구나 싶으면은 이거를 포기를 했을 수도 있죠. 많은 분들이 포기를 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선관위가 앞장서서 투표권에 대해서 불신을 줘서 투표를 떨어뜨린 격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뭐 속거리 투표도 있었고 자녀들 특혜 채용도 있었고 하면은 예. 저는 이제 이 시점에서는 우리 선거 관리 체계를 예. 전면적으로 개편을 해야 된다고 그렇죠. 봅니다. 예. 예. 그 다른 부정선거, 부정투표를 이야기하는 분들도 아직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 그런 것을 의심을 한꺼번에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네. 전면 개편하는 방법밖에 없죠. 맞습니다.